조선 팔도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날의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1404년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고귀한 적통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올라와야 할 신하들의 축하 예물은 보이지 않았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실록조차 이 공주의 출생을 외면한 듯 빈약한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이 비운의 주인공은 바로 정성공주였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인 그녀는 축복 대신 침묵 속에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조선의 궁궐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정성공주의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는 한때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이자 동지였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원경왕후는 직접 갑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히며 전장으로 등을 떠밀었고 몰래 숨겨둔 무기를 꺼내 이방원의 승리를 도왔던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완벽한 협력이 있었기에 이방원은 비로소 조선의 세 번째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이방원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외척의 세력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가문인 여응민씨 일가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쳐내겠다는 냉혹한 정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칼날은 가장 먼저 아내의 친정인 여응민씨 가문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성공주가 겨우 3살이 되던 1407년 궁궐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의 친동생들이자 공주에게는 외삼촌인 민무구와 민무질이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비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목은 권력을 남용하고 불충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외척의 힘을 뿌리 뽑으려는 태종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린 정성공주는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집안의 슬픔이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동생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지만 태종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4살이 되던 해, 외할아버지 민재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유배를 가고 가문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노인은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 눈을 감은 것입니다. 1410년 정성공주가 6살이 되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상 태종의 명에 의해 자결을 강요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원경왕후는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중전으로서의 위엄도 잊은 채 편전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정성공주의 눈에 비친 부모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절대자였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정성공주는 순죽인 채 자라야 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외로운 막내 공주로서 말입니다. 그런 정성공주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살 위의 오빠,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그는 부모의 갈등 속에서 방치된 어린 누이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차가운 궁궐 안에서 정성공주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준 이는 오직 충녕대군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궁궐 정원을 거닐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힘들어도 우리 남매는 서로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빠의 이 따뜻한 한마디는 정성공주의 어린 가슴 속에 깊은 위로의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오직 오빠의 사랑만이 그녀가 그 차가운 궁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1415년, 정성공주가 11살이 되던 해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외삼촌들인 민무휼과 민무해마저 불충의 죄로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원경왕후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들이었지만 태종은 이번에도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유배지에서 자결을 강요받았고 이로써 여흥민씨 가문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여장부 원경왕후는 이제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갇힌 힘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성공주는 이 모든 참혹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치가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공주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깊은 효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을 정성껏 어루만졌고 자신에게는 무서운 아버지일 뿐인 태종에게도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예를 다했습니다. 1416년, 그녀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부마 간택제를 통해 정성공주의 배필이 결정된 것입니다. 상대는 의상군 남이었습니다. 그는 개국공신 남제의 손자로 가문 자체는 명문가였으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처지였습니다. 이는 다른 언니들의 혼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가문을 선택한 것으로 외척의 힘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태종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낯선 곳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정성공주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공주로 태어난 이상 정략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오빠 충녕대군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시집가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오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의 당부에 공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1416년 2월, 화려한 혼례식과 함께 정성공주는 남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컸던 시작이었습니다. 남위는 공주보다 몇 살 연상이었으나 아직 철이 덜 든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생활은 그럭저럭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남위는 의상군에 봉해졌고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동지총재라는 관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성공주 역시 시댁 생활에 적응하며 남매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418년, 정성공주가 14살이 되던 해,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오빠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왕이 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이는 공주에게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1420년, 17살의 정성공주에게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상처 속에서 보낸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공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효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궐로 달려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 유교 예법에 따라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상례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부녀자로서 당연한 도리였지만 젊은 남편 남이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중에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했기에 남이는 아내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은 그는 점점 엇나갔습니다. 남이는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쌍용놀이에 중독되어 밤낮으로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심지어 관노비인 윤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여 정성공주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젊은 남편의 배신은 공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정성공주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탕함에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부모님을 향한 효성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기 반찬을 멀리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어머니의 넋을 기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제사 때마다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1422년, 공주가 1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태종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엄하고 차가운 아버지였으나 혈육을 잃은 슬픔은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아버지의 상례까지 합쳐 총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는 젊은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오직 추모에만 몰두하는 극한의 절제 생활은 서서히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초췌해진 모습에도 남이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예 아내를 돌보지 않고 첩과의 유흥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도박과 여자에 눈이 멀어 부마로서의 품격마저 내팽개친 남편을 보며 정성공주의 속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이는 역시 오빠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일정 중에도 늘 동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공주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최고의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했고 필요한 물품을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의 건강을 걱정하며 무리하지 말라는 세종의 다정한 위로만이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쇠약해진 정성공주의 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혹독한 상례와 마음의 병이 겹쳐 그녀는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1424년, 20살의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공주는 마지막으로 오빠 세종을 불렀습니다. 부모님께 끝까지 효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유언과 함께 부디 성군이 되어 조선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유독 아꼈던 동생의 여인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누이의 기구한 운명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1424년 1월 25일, 정성공주는 21살이라는 짧고도 고단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부고는 온 궁궐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세종은 사흘 동안 모든 정무를 중단하고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위해 직접 제문을 지어 그녀의 고결한 성품과 깊은 효심을 기렸습니다. 실록에는 정성공주가 성품이 정숙하고 행실이 착하며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묘지명에는 수명은 비록 짧으나 그 남은 것은 길도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는데 이는 훗날을 예견한 놀라운 예언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가 남긴 후손들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장남 남이는 세조 시대의 용맹한 명장 남이 장군이 되었고 딸이 낳은 손녀는 조선 최고의 예술가 신사임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임당의 아들이 바로 조선 성리학의 대가 율곡이입니다. 놀랍게도 정성공주가 태어난 지 600년이 흐른 지금 그녀의 가문은 대한민국 화폐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의 신사임당, 5천 원권의 이, 그리고 1만 원권의 주인공인 오빠 세종대왕까지 모두가 그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명은 짧았으나 그 남긴 것은 길다는 묘비명처럼 그녀의 고결한 정신과 혈통은 시대를 초월해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정성공주의 삶은 조선 왕실 여인이 겪어야 했던 비극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고 남편의 외면을 받았으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효의 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정한 정치판에서도 오빠와 나누었던 순수한 우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꼈던 막내 누이, 정성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사연을 넘어 역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랑과 헌신임을 일깨워줍니다. 화폐 속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찬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정성공주의 짧지만 깊었던 삶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가 보여준 지극한 효성과 사랑은 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